지금요, 이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도 또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MBN 취재기자가 내곡동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조금 한산하지만요. 제가 이곳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주말 나들이에 앞서 투표소를 찾는 가족 단위의 유권자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오후에 꽃놀이 하러 갈 예정입니다. 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사전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투표일에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돼가지고 오늘 나들이 가는 길에 투표하러 나왔어요. 주인은 내 손으로 꼭 뽑게끔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좀 알려주려고 같이 오게 됐어요.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사전투표하시는 분 숫자 점점 늘고 있죠.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19%로 지난 총선 같은 시간 기준보다 3.8%포인트 더 높습니다. 참여율이 더 높은 대선 때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높은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인 26%를 넘겨 총 투표율을 더 높게 끌어올릴지가 주목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전남 지역 가장 높은 28.2%를 나타내고 있고 대구 지역이 15%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진이 붙은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내곡동 사전투표소에서 MBN 뉴스 민지숙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명준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공통의 인사말이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바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얘기인데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만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의 멸경제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성재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신문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691만 명이 요 표시는 어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투표하신 분들 아시겠죠? 바로 요거. 이 투표하면 인주 모양이 딱 나오죠. 도장 모양이. 이게 뭐 분분해요. 이게 사람 인자라는 얘기도 있고 전복자라는 얘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투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총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보세요. 이 사전투표소에 길게 늘어선 시민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표를 위한 긴 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어제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것 같은데 볼게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15.61%. 어제 첫날에만 15.61%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보다 비교해 보니까 3.47%포인트 올랐다. 4년 전보다 올랐다는 거예요. 전남은 23.7%로 최고, 전국 통틀어 최고 투표를 기록했고요. 대구는 12.3%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통상 사전투표가 이틀에 걸쳐 치러지잖아요. 통상 둘째 날에 유권자들이 더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까지 집계가 되면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 이 투표율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3면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3면입니다. 본투표 같은 사전투표다. 그만큼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수도권, 부산, 충청 이렇게 격전지가 투표율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첫날 투표율을 쭉 지역별의 투표율을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이 대구가, 광역권에서는 대구가 제일 낮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5.61%로 이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급,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요, 이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도 또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MBN 취재기자가 내곡동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조금 한산하지만요. 제가 이곳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주말 나들이에 앞서 투표소를 찾는 가족 단위의 유권자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오후에 꽃놀이 하러 갈 예정입니다. 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사전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투표일에 그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돼가지고 오늘 나들이 가는 길에 투표하러 나왔어요. 그 주인은 내 손으로 꼭 뽑게끔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좀 알려주려고 같이 오게 됐어요.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사전투표하시는 분 숫자 점점 늘고 있죠.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19%로 지난 총선 같은 시간 기준보다 3.8%포인트 더 높습니다. 참여율이 더 높은 대선 때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높은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인 26%를 넘겨 총 투표율을 더 높게 끌어올릴지가 주목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전남 지역 가장 높은 28.2%를 나타내고 있고 대구 지역이 15%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진이 붙은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내곡동 사전투표소에서 MBN 뉴스 민지숙이었습니다. 네. 어제 첫날에만 15.61%로 역대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투표 열기는 막 이어졌어요. 오후에 놀러 가는데 그냥 그 전에 투표하러 왔어요. 이런 분도 많고요. 그런데 또 아이한테 산 교육, 이 살아있는 교육 차원에서 한번 데리고 왔어요. 이런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투표 열기는 쭉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 방송 보시고 투표하러 가실 분들은 꼭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요. 이제 강전의 부위원장님,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강전의 부위원장님이 보시는 사전투표율이 높다,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본다면요.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편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 신분증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 지역구의 그 후보와 이 표를 인쇄를 해서 바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편리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일, 투표일 당일에는 본투표일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라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미리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것이 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는 민주당 계열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 계속적으로 권유를 했지만 보수 계열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이제 그 표를 보면은요, 지금 동아일보 표를 네네. 보면은 이번에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대구가 아직도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은 부분들이 좀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이 아마도 아직도 어르신들께서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아. 다만 이제는 어떠한 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네. 투표를 3일 동안 하는 팀을 하루 하는 팀이 이길 수 없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아. 그리고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민심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이렇게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우리 민지숙 기자도 그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만 오전 상황으로 놓고만 보면 어제 열기가 쭉 이어지는 분위기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다 돼야지 사전투표 이틀치에 대한 집계가 되는 것인데 앞서 그래픽 좀 볼게요. 역대 이틀치 다 했을 때 이틀 동안 다 사전투표를 다 했을 때 그러면 투표율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래픽 좀 보겠습니다. 2일차 사전투표율 꼭 보면요. 2024년 22대 총선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 위에 그래프가요. 2022년에 20대 대선 그래픽인데 그때보다는 뭐 열기라 그럴까요? 좀 그러면 조금 낮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높은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아래 이 아래 그래픽은요. 2020년 그리고 4년 전 총선인데 그때보다는 좀 높다는 게 확연히 그래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어떻게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투표율기가 모여진다면 역대급 최고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은 커져 보이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대 최고 사전투표 열기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 투표 열기에 대한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한겨레 오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첫날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 지지층 결집 신호냐라고 지금 해석이 분분하다 그런 거겠죠. 4년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14%, 이번엔 15.61%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과 중장년층서 호응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총 투표율, 즉 본투표율도 끌어올릴지가 주목됩니다. 대선 때는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전체 투표율은 줄어서 분산 효과를 본 결과가 있다 하기 때문에 아직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고요. 국민의힘은요. 수개표 병행을 믿고 투표를 해달라. 앞서 우리 강전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뭐 여당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같은 거 좀 잠시 걷어두고 투표장으로 향해 주세요라고 지금 독려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몇몇 전문가는 그랬어요. 사전 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틀 동안 4월 10일 본투표에서 실제로 낮아질 수도 있고 실제 앞선 선거에서도 그런 본투표 날 투표율이 낮아진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장담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4월 10일 본투표를 견인할 수 있느냐 또는 아니면 그냥 본투표에 투표할 것을 분산한 것에 불과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서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다 다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본인들의 정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얼마나 더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이고 그것을 위해 지금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열기가 뜨거워진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물론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다소 낮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분명히 높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6시가 돼서 만약에 사전투표율을 최종 집계했을 때는 3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열기는 사실 본투표로 이어져서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한 표를 행사하시는 이런 큰 흐름은 결국에 견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이것이 단순히 투표가 분산돼서 뭐 본투표율 결국에는 마지막 투표율까지 살펴보면 낮을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그거 자체가 결국 본투표율에도 이것을 견인하는 효과를 견인할 이끌어내서 결국 최종 투표율 자체도 지난 총선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야,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번 총선은 그만큼 똘똘
지지층들이 뭉친 거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해석도 나중에 선거 끝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조선일보 4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율 첫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놓고 여야가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 기사입니다. 사전투표율 상승에 여도 야도 우리가 유리하다.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이건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성재준 의원님. 일단은 뭐 그건 본성 같아요. 어쨌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전투표율이 얼마가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여당한테 유리하냐 야당한테 유리하냐라는 해석은 뭐 정치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근데 이게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되고 난 뒤에 뭐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그렇죠.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율만을 가지고 사실 뭐 어떤 정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뭐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 가지고 워낙에 이제 익숙해진 상태이고 그렇죠. 편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비율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투표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별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투표 전체를 좀 견인해가는 역할도 있겠지만서도 네. 본투표와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약간 좀 별개일 수도 있겠다.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전투표에 참석하는 전체 어떤 그 비율보다도 연령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대나 30대가 얼마나 사전투표에 많이 또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중자년층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연령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20, 30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래 현재 정부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진보적인 성이 컸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가 않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그리고 또 젊은 층에서 얼마나 사전투표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 연령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요. 김준욱 대변인님. 이번 총선 선거운동을 보면 뭔가 연령대가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혹시 많았다고 보세요? 그게 혹시 표심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만큼 청년이라는 혹은 또 2030이라는 2030 세대에 대한 얘기가 적었던 선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제 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그러셨어요? 네네. 가보니까 젊은 층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쪽에 유리하고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쪽에 유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보통 2030 세대가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그 본투표일에 투표를 못했던 이 2030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투표장으로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뭐 그 진보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이번 선거에도 그런 부분들은 유효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전체적으로 오늘 저녁까지의 투표율 또 본투표까지 끝났을 때 사전 투표율이 이 본투표율까지를 높게 견인해 올지 아니면 본투표율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사전투표에서 그 부분을 많이 분산했을지 그 부분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이 어쨌든 당일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일 이틀이 더 있는 총 3일 동안의 투표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 2030 세대의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진보 진영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과 맥을 닿게 한다면 충분히 진보 진영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투표율이 사흘이면은 오히려 투표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전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4면입니다. 당황하셨죠? 라고 했어요. 뭘 당황하셨다는 얘기일까요? 비례 투표 용지에 1번과 2번이 없어서요. 어제 사전 투표 해보신 분들은 이거 딱
무릎을 치실 거 맞아 나 당황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인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물어볼 뻔했어요. 그랬다는 건데 왜 그러냐? 투표용지에 비례 투표용지입니다. 1번, 2번이 없고 3번부터 시작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서 3번부터 이 거대 양당이 비례표를 안 냈기 때문에 3번부터 이 기호가 되어 있습니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등록했고요. 역대 최장인 51.7cm를 기록했는데 51.7cm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동아일보 사면이 그 투표용지가 어떤 건지 쫙 보여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동아일보 사면에 그 사진이 안 나왔군요. 그 사진이 핵심인데 150m 줄선 사전투표 비례용지에 1번, 2번이 왜 없나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구 투표용지는 하얀색 그리고 비례대표 용지는 연두색 이 투표용지인데 연두색 투표용지가 51.7cm 보니까 이걸 받아든 유권자가 이걸 들고 어리둥절한 모습이 언론 사진에 포착이 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사를 하나 볼게요. 동아일보 사면, 다른 사면 기사 보세요. 동아일보 사면 보세요. 사전 투표의 유력은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21대 총선 박빙 20곳 중에서 12곳이 승패가 뒤집어졌다. 사전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승패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박빙 20곳 중에 12곳이나 달한다는 거예요. 그 박빙이 어느 정도였냐. 득표율 차이가 3%포인트 이내인 지역이랍니다. 본투표 뒤지고도 최종 결과에 역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전투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투표율이 총 사흘이니까 본투표 때 못하니까 나는 오늘 할 거야. 사전 투표의 분산 효과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강전의 부위원장님 이렇게 실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본투표함을 먼저 개봉을 하고 이후에 사전투표함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정당 측에서는 그동안에 사전투표를 좀 꺼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는 비율상으로 이제 민주당 계열을 찍으셨던 분들 표가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함에서는 보수 측에서 이겼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2030 세대의 그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여성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선 과정을 특히 보면은요. 2030에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인 성향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도 했었고 2022년에 비대위 그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당시 N번방 사건을 쫓던 박지원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었던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030 여성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 당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지금 뭐 이화여대에서는 동문회 차원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수원의 김준혁 후보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30 여성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분들이 투표소로 나오시는 그 비율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이제 이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제 투표를 하고 또 오늘 투표를 할 사전 투표함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시체말로 맨 마지막에 까보는 건가? 열어보는 건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선관위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사전 투표함을 맨 마지막에 개봉합니까? 그런데 정답은 그건 아니고 그 선관위 위원회에 따라 그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고 대부분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봉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기사의 사례처럼 마지막에 뒤집어지느냐? 사전 투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도 사전 투표 하시죠. 그런데 그 사전 투표하면 어떻게 되죠? 봉투에 넣어서 닫힌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전 투표함 도착하면 그걸 다시 봉투를 열고 분류하고 하다 보니까 도착은 빨리 했어도 그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전 투표함이. 그러다 보니까 앞서 사례처럼 21대 총선에서도 박빙 20곳 중에 이제 사전 투표 결과가 나중에 취합되다 보니까 결국 20곳 중 박빙 20곳 중에 12곳의 승패가 뒤집히는 경우도 나왔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서울 지역은요, 특히 44곳 중에 사전 투표 승리가 당선과 이어져서 그만큼 김진욱 대변인님, 장현주 부위원장님 결국은 더 사전 투표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요. 네. 개표 방송 보시다 보면 새벽 즈음에 사전 투표함이 이제 집계가 되면서 결과가 역전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보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접전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하. 정말 박빙의 승부 지역들이 많고 그 지역에서는 정말 1000표 이내, 그러니까 몇백 표 차이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지지자들께서 나와주셔서 한 표라도 더 많이 투표를 해주시는 것, 이거 자체가 각 정당에서 당연히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네. 사전투표함의 투표 그 용지도 결국 1인 1표일 뿐인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사전투표가 강조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결국에는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아까 전에 뭐 세대별, 뭐 지역별 이런 부분들도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과연 여당에 유리할 것인가, 야당에 유리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투표함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네. 결국 이런 사전 투표의 어떤 흐름이 계속되는 것, 결국 당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요. 서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투표율을 본 투표율까지 높여가고, 그리고 이 선거 바람을 자기네들 진영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깔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행사하시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가 이 기사 제목에 드러나잖아요. 본투표 뒤지고도 최종 결과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표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44곳에서 사전투표 승리한 게 당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사하지 못한 투표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고 했잖아요. 그 투표를 해야만 결국 뭔가를 바꾸고 있고 힘을 보태줄 수 있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으르렁. 뭔가 지금 분위기 좋지 않죠.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서로 막 으르렁 된다 한번 표현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겠죠. 윤 정부의 회초리 들어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거겠죠. 오만한 야당, 최악의 후보를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자, 두 사람의 어제 각각 또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 한 다음에 언론 앞에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만고만한 정책의 차이보다는 범죄를 방어하겠다, 자기 범죄, 자기 죄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가시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고 지배자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했냐 못했냐, 내가 무슨 당을 지지하느냐 다음 문제고, 정말 이 상태가 계속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여야의 대표가 어제 사전투표를
한 후에 나란히 언론 앞에 기자 앞에서 얘기를 했던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의 회초리에 들어야 한다 했는데 어디에서 투표했느냐? 보통 이제 사전 투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자신의 거주지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전국 어딜 가서도 신분증만 들고 가면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충청도 가서 투표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캐스팅 보트인 충청 6곳을 훑었다. 카이스트에서 사전 투표하면서 R&D를 부각했다. 뭐 연구 개발 지원 예산 삭감된 거를 이제 거론했어요. 그걸 R&D를 부각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동작을 상징적인 곳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충청 지역을 간 것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우리 성재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충청 유권자 표심은 진짜 알기 어렵다,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말인데 충청이 왜 중요합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그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선의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안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역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충청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또 조사를 보니까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에 따르게 되면은 3월 초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꾸준히 민주당이 우세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3월 넷째 주 돼가지고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개 전부 다 국민의힘이 또 역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넷째 주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논란, 김주혁 후보와 관련된 논란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발빠르게 좀 여론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또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또 정치적인 뭐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보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조국 대표보다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지금 R&D 예산을 뭐 삭감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고 네.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이슈 자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나?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R&D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정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틀막 이런 것도 이제 좀 부각시키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서 이틀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법과 관련된 재판 관련된 문제에서 판사님의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굳이 카이스트를 갖다 제가 보기엔 조금 정무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내일 어제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만한 야당 최악의 후보를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이러면서 양천 등 서울 양천 등 수도권 8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요 어제 막 겨냥했던 인물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후보들이에요. 김준혁 후보 그리고 양문석 후보 거기에다가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까지 막 전방위로 다 언급을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 상대적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막 전선을 막 더 넓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이번 총선 키워드가 총선 전략이 2조 심판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전략적 미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총선은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해야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론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거는 잘못됐다. 읍소하고 가는 게 맞다. 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네. 그런 좀 유능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읍소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갔을 때 이것이 그러면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거라는 것은요. 여야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야당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결국
투표장에 가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잖아요. 네. 유권자들께서는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조금 더 지지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아.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겸허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데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이런 그 모습들을 네. 과연 그렇게 좋아하실까라고 네. 봤을 때 이번에 집권 여당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3년 차,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고물가, 또 의정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국민들을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기회를 주십사 하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네. 맞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략적 실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그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상대당이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이면입니다. 어제 이제 여야 대표가 사전투표 첫날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그 기사가 이제 각 신문에 실렸는데 중앙일보 이면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이재명 버릇없는 손자에게 회초리를 들어 경계해 줘야 된다. 천안과 앞서 말씀드렸죠.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과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천안, 옥천 등 6곳을 돌면서 정권 심판론을 펼쳤습니다. 정권 얼마나 갈지 박정희도 끝을 봤다. 이런 얘기 했는데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요. 강전의 부위원장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을 언급했다. 무엇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천안에서 유세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요. 화무 11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도 오래 갈 것이라고 보였지만 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거기에 비유를 해서 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과연 맞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이것은 국민들께서 2022년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어떠한 국민의힘 보수 계열에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바꿔가면서 한다거나 한 명이 대통령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하. 저는 저런 이야기들이 과연 맞을까 굉장히 의심이 들고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것이 어떠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을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본인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강남 을에서 민주당 후보의 공보물이 일부 누락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선관위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유세를 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데 네. 이러한 모습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로서 그리고 지금 여야 없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권자분들께 한 표를 행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 특히 국정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요. 뭐 얘기를 쫙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정원 등을 언급한 게 있어요. 뭐 선거 개입한다.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또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말은 또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그 얘기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국정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여기저기서 자꾸 얘기해요. 국정원이 선거에 이상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내리기 전에도 누가 문자로 하나 줘서 신경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됩니까? 지금 강전의 부위원장님 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오해 소지도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진짜 그런가?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음모론이나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앞뒤 맥락을 봤을 때는 아마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는 뭐 주변에서 그런 문자나 이야기들을 해준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혹의 내용보다는 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나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뭐 국정원이라든지 선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금감원까지도 관건 선거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꺼내고 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뭐 구체적인 의혹 제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금감원도 지금 아시다시피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사전 선거 시작되기 전날에 중간 결과를 내는 등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됐는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에둘러서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으르렁거린 게 또 하나 있어요. 어제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갑자기 취소한 게 있어요.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들 학폭 의혹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어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전날 버젓이 학폭이다라고 운운하면서 기자회견 잡고 제목 띄워놓은 다음에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 어그로만 끌고 여러분 이거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닙니까? 지금 이 발언을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황운하 후보가 한동훈 대표 아들이 뭐 학폭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말하려다가 기자회견 하려다가 급거 거둬들였고 지금 어제 일부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실제로 한동훈 대표 아들이 다닌다는 학교 앞에 가서 취재를 했나 봐요. 이 나오는 하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것까지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법적 조치까지 법적 대응까지 지금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성재준 의원님과 김진욱 대변인께 요 질문 드려볼게요. 공통으로. 성재준 의원님, 요거는 황운하 후보가 왜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했다가 걷어들인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요? 아니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누가 보든지 간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자회견이 예견이 돼 있었던 게 사전투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뭐 다른 내용도 아니고 아들이 무슨 뭐 학폭에 지금 가해자다라는 식의 논란이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학폭이 얼마나 예민한 이슈입니까?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에 학폭이 조금이라도 관여가 돼 있어도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여당 사실상 대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저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법적으로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 매체라고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 사실 저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가 됐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까지도 있었고요. 근데 하다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애들을 붙잡고 지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론도 아닌 거죠. 사실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황색 언론 그거 수준도 안 되는 정말 추잡스러운 저는 행동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작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는지 정말 저는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 후보는 아니에요. 황운하 후보가 민주당 후보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선거 때 흑색 선전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만 근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일단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서 앞서 민감한 시기잖아요. 사전투표를 앞두고 나서 이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격앙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좀 입장을 좀 정확하게 네네.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원인 강민정 의원이 본인의 SNS에 지금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그 학폭 의혹에 대해서 그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금 강민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도 안 된 사건을 가지고, 물론 이제 황운하 의원은 달라요.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그렇죠. 기자회견 네네네. 이렇게 공지문을 그렇죠. 넣었기 때문에 황운하 의원 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강민정 의원의 이 SNS를 보면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답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가고 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강민정 의원의 이런 상황들을 공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을 언론에 공지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도 아니고 해서. 그렇죠. 네네. 그러나 이분이 바로 그거 공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했는지 몰라도 이 공지를 취소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시가 됐으니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그 정치 공세 정도가 아니라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주장을 하고 네. 고발까지 조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그 황운하 의원이 제기하려고 했었던 거라면 네. 그건 그거대로 법적인 책임을 황운하 의원이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네.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추가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평상시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주장이 엄청나게 뭐 명확한 게 있으면은 관련되어서 공익적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선거 전날이었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근거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문제와 황운하 의원의 문제를 좀 분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강민정 의원이 그 이후에 논란이 터지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자복한 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애당초 지금 저런 식의 기자회견을 어떤 그 계획했던 것 자체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오늘로 선거가 나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세한 것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걱정 그리고 어떤 분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3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카이스트에 투표한 거 보여드렸죠. 한동훈 위원장은요. 우린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투표로 힘 보여주자 하면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 이화여대 인근에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강전의 부위원장님하고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공통으로 드려볼게요. 강전의 부위원장이 왜 이대 인근에서 투표를 했을까? 이거 뭐 전략입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그것으로 이화여대 안에서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퇴 촉구가 있고 지금 고발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유권자분들께 환기를 시키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화여대를 넘어서 신촌 지역에는 대학교가 여럿이 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2030 표심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세대가 투표층으로 나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불의, 이런 것에 대해 젊은 세대가 공정의 눈으로 여기에 대해 표로 심판해달라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촌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장현주 부위원장님,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 이 예산 삭감 등 뭔가 청년층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충청 지역 카이스트 학생들과 같이 사전 투표하면서 충청 지역을 훑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2대 인근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대 인근에서 했어요. 이런 전략 혹시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전투표 장소도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장소 굉장히 고심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화여대 인근의 투표소를 선택한 것은 공이 김준혁 후보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읽힐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준혁 후보와 이대와 관련된 그 발언으로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겨냥한 것은 맞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네. 글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전국적인 총선판에서 얼마나 국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준혁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하고 당에서도 사과를 권고했고 후보도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이 선거 마지막까지 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구의 개별 후보를 겨냥해서 이대 인근에서 투표를 하시는 것, 이것 자체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큰 메시지가 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지금 사전 투표를 한 것이고 그것은 뭐 R&D 예산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카이스트 졸업 행사에서 카이스트 학생에 대한 입틀막이라는 또 문제도 있었거든요. 결국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사전 투표 장소까지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에 비해 네. 한 개별 지역구의 후보를 겨냥한 것 또는 뭐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야당 심판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지금 정권 심판론이 공감을 받고 있는 건 그만큼 경제와 민생과 물가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야당과 그리고 김준혁 후보를 심판한다라고 해서 대파 가격이 잡히지 않습니다. 물가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전체 총선의 전략상에서 봤을 때 과연 사전투표 장소로 적절했는지는 국민들께서 아마 표심으로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사전투표에도 여야 대표는 뭔가 전략적으로 장소를 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게 없어요. 이런 가운데 매일경제 기사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오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전투표. 부산에 가서 했네요. 부산에서 사전투표. 조국 같은 투표소를 찾아가 한 표. 같은 지역이 아니라 뭐 부산의 뭐 다른 투표소가 아니라 같은 투표소를 찾아갔대요. 한 표를 행사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전투표하는 모습이고 앞서 뭐 이제 각 후보의 얘기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 하나 볼게요. 다른 기사 보면은 역시 한겨레 6면 기사 보니까 이 사전투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겨레 6면입니다. 조국 윤 대통령 투표한 곳 찾아가서 한겨레 신문은요, 이 글자를 넣었어요. 응징 투표다. 성재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같은 장소를 간 거, 앞서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투표 장소에 뭔가 전략이 깔려있지 않겠냐 얘기해봤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투표소, 같은 지역도 아니에요. 같은 투표소 가서 한겨레는 제목에 응징 투표로 달았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애당초 저는 일단 투표에 대해 가지고 특정 어떤 신문사가 응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좀 적절한가라고 하는 좀 지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이제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좀 정치적인 그런 거 넣는 게 좀 적절하냐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애는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또 장소까지 찾아가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이렇게 기사가 또 나오고 저희가 또 관련돼가지고 다루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게 있었나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그 조국 대표가 가가지고 같이 투표를 했다, 뭐 응징 투표까지 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날 과연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대신해가지고 제가 대변인 같이 좀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은 네.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내놨던 정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4050 세대를 딱 콕 집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약자라고 분류되는 4050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거 질문이 좀 드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4050 세대를 좀 등한시해 왔다. 왜 이렇게 낀 세대같이 이렇게 돼 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약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4050 세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세대로 분류가 됩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자기 가정을 이루고 이런 어떤 세대로 분류가 되죠.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세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2030 세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놨던 정책을 보니까 4050 세대를 위해서 내 집 마련 뭐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집 마련 대출이 제일 필요한 세대가 2030 세대인 거예요. 왜 그러면 도대체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저런 식의 정책을 내놓을까? 당 자체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세대가 4050 세대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특정해가지고 가는 어떤 방향성 아닐까?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국 혁신당에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인 거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한 곳을 찾아서 투표를 했다. 뭔가 여기엔 전략도 깔려 있고 그리고 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진욱 대변인 뭔가 검찰 독재라는 표를 줄기차게 강조해 왔어요. 뭔가 그것과도 좀 뭔가 궤를 같이 하는 한 표 행사 또 사전투표 장소 선택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의 저 사전투표 장소 선택도 매우 전략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요, 지금 그 각 정당들이 사전투표 다 하고 모든 후보가 사전투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언론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여당, 야당을 제외하고 맞아요. 대통령을 제외하고 맞아요. 조국 대표가 지금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거는 굉장히 공중전에서 성공한 사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조국 대표는 원래 어제가 아니라 오늘 투표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리고 장소도 사실 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게릴라 전략을 쓴 거죠.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울산에 있던 조국 대표가 바로 부산에 똑같은 현장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게릴라전인데 이 효과가 지금 언론에 이렇게 주목을 받을 정도로 나왔다라는 것은 네. 그 조국 혁신당의 이 공중전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전투표 현장을 역대 대통령들 중엔 이례적으로 지금 부산에 가서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연계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청와대, 예전 같으면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투표소에 가셔서 김건희 여사님하고 두 분이 나란히 쓰셔가지고 투표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님을 일단 숨겨야 되는 상황에서 고육직책으로 부산 일정에 맞춰서 사전투표를 갔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저 상황 때문에 조국 대표에게 어떤 공략의 포인트를 제공한 거 아니냐. 뭔가 빌미를 줬다? 빌미를 준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면 역시 조국 대표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검찰 독재 청산, 3년은 너무 길다. 이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땐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투표를 놓고도 지금 야당에서는 공세를 취하는 모습 이렇게 세계일보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우리 강전의 부위원장님, 장현주 부위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3면입니다. 2030이 김준혁 폭풍 검색을 했대요. 야당의 엑스맨 되나?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폭풍 검색했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쭉 가볼게요. 이쪽 갔더니 어떤 근거로 폭풍 검색을 했냐고 봤더니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있다면 여러분 네이버라고 이제 포털 사이트는 아시잖아요. 네이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랩이 있나 봐요. 최근 2대 성상납 발언을 했던 그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혁 후보에 대한 검색 추이 쭉 시간의 흐름상으로 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별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한 뒤 집계한 값인데 보세요. 모든 연령대, 전 연령대는 이게 위에 있는 색이에요. 짙은 색입니다. 47, 99, 100 이런 모양새인데 상대적으로 2030 세대는 관심이 좀 덜했어요. 4월 1일 날은 33. 그러다가 2일 날 77로 폭증을 하죠. 다음 3일 날 82. 그리고 이틀 전 4일 날은 100이라는 숫자까지 일별 최다 검색량을 찍을 정도로 올랐어요. 강전의 부위원장님과 장현주 부위원님께 공통으로 물을게요. 지금 이 문제가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번질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이 사안은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준혁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했을 때 좋은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죠. 이화여대를 넘어서 뭐 고종, 연산군, 뭐 여러 가지 수원, 화성에 대해서도 어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했고요. 참 화수분처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여성에 대해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본인도 스스로 본인의 전공이 궁중애로라고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2030 세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누구를 찍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한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이었는데 지금 이번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30들이 누구를 찍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데이터를 보면요. 네. 이때 김준혁 후보가 그 민주당의 사과 권고가 있었고 사과 비슷한 의견문을 이제 본인 SNS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변호사가 김준혁 후보가 뭘 잘못했냐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해버린 것이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사건이 좀 일파만파 커진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2030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그 사과 권고 이후에 아무런 대응이 없고 후보 개인의 문제다라고 치부를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은 게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대 동문회 차원에서 지금 굉장한 항의를 하고 있고요. 반발하고 있고요. 여성단체도 나서고 있고 지금 육사 총동창회에서도요 성명을 냈어요. 육사 총동창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사 총동창회 성명문을 냈습니다. 김준혁 후보 망언에 대한 육사 총동창회 성명문 100배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건데 주요 핵심 내용을 읽어볼게요. 명예와 긍지를 왜곡 폄하하는 김준혁 후보는 육사인과 졸업생에게 100배 사죄하라. 김준혁 후보는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제 앞서 이게 김준혁 후보가 했던 얘기 2대생들이 어떻게 했다 하더라. 이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육사도 지금 발끈하고 나선 거예요.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런데 며칠 전 기사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김준혁 후보의 발언 여파가 지역에서의 대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당은 판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발언이 너무나 부적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권고를 했고 사과를 권고를 했고 후보도 지금 사과를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금 좀 추가적으로 언론에 또 다른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심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이 여론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더 낮은 자세로 뭐 추가적인 사과를 권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후보가 그 전에 사과를 하기 전에 나왔던 발언 말고도 사과 이후에도 또 언론을 통해 또 다른 발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후보도 당도 국민들께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아하.
어쨌든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표심, 오늘 사전투표 포함해서 표심에 어떤 영향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한국일보 기사 읽어드리고 성재준 의원님과 김준욱 대변인 시간 관계상 1부씩 드릴게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한국일보 사면 투표소에 대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 난데없이 대파가 등장했는데 무슨 얘기냐? 한 유권자가 청원 물어봤어요. 대파를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냐? 그때 선관위가 그럴 수는 없다. 행동 안내문을 게시했는데 사전투표장에 대파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동아일보 사면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참 해괴한 일이다. 선관위가 기가 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파를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기가 차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선관위가 오판한 겁니다. 대파는 죄가 없습니다. 대파를 가지고 그 투표장 내에서나 아니면 투표장 바깥에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수긍이 되는데 대파가 문제가 있습니까? 대파가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럼 대파가 안 되면 배도 안 되고 사과도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기가 차게 좀 웃긴 일이니까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참 회개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그 대파를 그 선관위가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일반 유권자들은 대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대파 그러면 고물가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선관위가 초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읽어드려야겠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관위는 왜 그랬냐? 대파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간주해서 이 같은 지침을 정했답니다. 성재준 의원님 1분 드릴게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계속 대파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 오죽했으면 저 선관위가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일도 좀 있으면 못 들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될 정도예요. 대파는 당연히 죄가 없고 대파는 말을 못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이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대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만 대파에 대해 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번에도 또 유세 현장 가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가 870원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 아닙니까? 믿고 있었던 적 없거든요. 875원이 되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그걸 믿고 있다라고 표현합니까? 진짜 하다가 이제는 뭐 대파도 저는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질지 어쨌든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의 대파는 정치적인 어떤 이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